늙어서 가장 힘든 것은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1000가지 지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지혜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지혜들이 많죠. 오늘은 노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지혜를 함께 찾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고부관계처럼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많죠. 이 영상은 총 6부작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에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반전과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으니 부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든 부모가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더욱 그렇죠. 가족 생활에서는 갈등과 오해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존중은 화목하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어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0가지 지혜와 함께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며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사연. 김 할머니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공부도 잘해서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되었죠. 언니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한 뒤 시댁의 도움으로 집 근처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안정되고 화목한 삶을 보며 할머니는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막내 아들에게 노후를 의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아낌없이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은 정보기술 IT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몇 달간 직업 없이 방황하던 아들은 겨우 한 사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일했지만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는 도시 출신의 예쁘고 조용해 보이는 여자였지만 약간 게으른 면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 할머니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자신과 미래의 시누이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데도 그 아이는 태평하게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심지어 남자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자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고 요즘 젊은 여자들에게 옛날처럼 음식이나 집안일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할머님은 그저 한숨 쉬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전화해서 부모님께 5억 원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처가에서도 5억 원을 해줄 테니 아파트를 사겠다는 것이었죠. 평생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자식을 위해서 할머니 부부는 어떻게든 더 빌려서라도 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텅 빈 집에 할머니 혼자 남게 되었죠. 그러던 중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께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자신들 부부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손주를 돌보기도 하고 노년의 외로움을 덜 수도 있다는 말에 할머니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도 어머니를 위로하며 잘 번유했기에 할머니는 결국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잘못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할머니의 삶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고급 가정부 신세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할 때는 모든 집안일을 할머니 혼자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밤에는 손주가 울면 할머니가 밤새도록 아이를 돌봐 며느리가 편히 잘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손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며느리가 집안일을 맡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7개월부터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되어도 며느리는 일하러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며느리는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지어 손주가 한참 먼저 일어났는데도 말이죠. 옷가지며 기저귀, 분유병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할머니가 다시 치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만 있을 뿐 할머니는 매일 시장 보기, 빨래, 청소, 요리, 손주 돌보기 등 수많은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차라리 며느리가 직장에라도 다녔으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여러 번 애둘러서 손주도 어느 정도 컸으니 이제라도 뭔가 일을 찾아 수입을 좀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런 활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는 화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매일 외출만 일삼았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손주를 안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고급 가정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좀 이야기해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 지금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내가 장사를 하니 밖에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아들이 이렇게 며느리를 감싸더니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며느리의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할머니가 그저 얹혀 사는 사람이라서 집안의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가정부처럼 부려도 수없이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 옷에 우유를 흘려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수건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가 용변을 보면 할머니를 불러 손주를 씻기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청소하는 동안 며느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많았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를 가정부로 생각할 정도였죠. 어머님, 물 한 잔 타주세요. 어머님, 오늘 소고기찜 좀 해주세요. 어머님, 귤 한 봉지 사와 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자주 내뱉는 말들이었어요. 비록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시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어 시어머니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죠. 옛날 자신이 며느리였을 때는 밤늦도록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말씀에 꼼짝 못했던 것을 떠올리면 이제 환갑이 다 된 나이에 마치 두 번째 시집살이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는 날들도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딸이 안부전화라도 걸어올 때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괜히 일을 키워 집안에 불화를 만들까봐 걱정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죠. 최근 들어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혼자 살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예전에 집을 팔고 은행에 넣어둔 돈이 있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면 작은 집이라도 사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록 혼자 사는 것이 조금은 외로울 수 있겠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고 자유로울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밤낮을 고민해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돌아왔는지 궁금해하고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 억측을 할 것이 뻔했어요.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겠어요. 게다가 아들과 손주도 걱정이었죠. 자신이 없으면 게으르고 허술한 아내이자 엄마인 며느리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며느리와 계속 같이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죠. 더 이상 이런 시집살이를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예로부터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였죠.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이 과거의 고리타분하고 낙후된 생각이나 풍습에 비해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큰 차이가 생각과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쳐 여전히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 의견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옛말에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다르다고 했죠. 며느리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니기에 자신에게 깊은 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식과 손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살면서 돌보고 보살펴주고 싶지만 며느리는 시부모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은 시대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나 발명품들을 따라잡기 어렵고 그저 오래된 경험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며느리에게는 불편함을 주고 자신을 경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께 귀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 자식과 손주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낀다 해도 며느리와 함께 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마세요. 대신 노년에는 친구들과 교류하며 관계를 맺고 노인정이나 건강클럽 활동에 참여하거나 고향을 방문하고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내세요. 며느리와 함께 살지 않으면 의견 불일치로 인한 갈등을 피할 수 있고 이는 곧 가족의 삶을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씨 좋은 시부모님, 하지만 인정 없는 며느리. 올해 41세인 철수 씨와 그의 아내 34세인 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선을 넘어 임신을 하고 결혼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기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사실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며느리, 게다가 혼전 임신까지 한 며느리에게 큰 애정을 느끼지 못하셨죠.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게으르고 모든 일을 남편에게 의지했어요. 집안 살림은 넉넉지 않았지만 마치 귀한 아가씨처럼 살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혀를 차면서도 그냥 넘어가셨고 두 사람의 작은 가정사는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큰형님이 살고 있는 서울로 이사하게 됩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낯설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형님 댁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큰형님은 아주 너그러운 성격이었죠. 가끔 어머니께서 전화로 게으르고 귀한 아가씨처럼 행동하며 집안일이나 아이 돌보는 일은 모두 남편에게 떠넘긴다는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말씀하셨지만 큰형님은 그저 어머니께서 연세가 드셔서 까다로워지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서가 잠시 동안 함께 살게 되면서 큰형님은 동서가 얼마나 게으르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부모님은 그동안 모아둔 적은 돈과 시골 땅 문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그리고 철수 씨가 일하며 모은 돈까지 모두 합쳐서 아들 부부에게 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 방식으로 서울 외곽에 땅을 사고 집을 짓도록 도와줄 계획이었어요. 아들 부부가 집을 지을 때 시부모님은 서울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일하러 갈 동안 손주를 돌보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을 도우셨고 아버지는 공사 현장을 지켜보셨죠. 연세 많은 시부모님은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기꺼이 돕고 힘을 보태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며느리는 그것이 시부모님의 당연한 의무이자 자신들 부부의 집이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은 아랑곳 않고 며느리는 장을 봐와 시어머니께 간장조림을 짜게 해서 오래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죠. 공사 현장 감독도 시아버님께만 맡겨두었고요. 시부모님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드리지 않고 일주일 내내 드실 생선이나 고기를 짜게 졸여 두시라고 했답니다. 정작 며느리 자신은 아침, 점심, 저녁 내내 밖에서 사 먹었죠. 돈이 많든 적든 무조건 비싸고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아이는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데도 며느리는 유행하는 옷들을 끊임없이 사 입는 데만 신경 썼답니다.
그래서인지 이따금 민준 씨의 형님은 부모님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거나 부모님을 댁으로 모셔와 식사를 대접하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여 드렸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아버님은 며느리가 정이 없고 시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되셨죠. 시부모님은 아들 민준 씨 부부에게 크게 실망하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애써 참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집안일을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이 완공되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까봐 그랬는지 계속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답니다. 퇴근 후에는 시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걸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거나 아이와 먼저 한 그릇 먹고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가버렸고 시부모님께는 식사하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님은 아들을 너무나 아끼셔서 그냥 두셨지만 시아버님은 더는 참을 수 없으셨어요. 저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했더니 버릇이 없어져서 자식의 도리를 모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 아이를 불러 야단을 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기셨던 며느리 때문에 더 화가 나셨던 거예요. 결국 시부모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새집이 완공되는 날만 기다리셨어요. 시아버님은 아마 며느리를 아예 안 보시기로 결심하신 것 같았죠. 며느리는 시부모님이 가시고 한 달쯤 지나자마자 친정 어머니를 모셔와 새집 개업식에 참석시키고는 계속 함께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성들은 예전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죠. 학식 있고 성공하며 사회적 지위도 높아서 더는 예전처럼 집안일이나 부엌일에만 얽매이지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 때문에 며느리가 시부모를 존중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가족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진 것이죠. 며느리가 시부모를 무시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키는 방법 또한 얼마든지 많답니다. 존중을 표현하고 집안일을 나누며 서로에게 충실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족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효과적인 방법들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더럽다고 여기며 손주를 만지지 못하게 하다. 손주를 품에 안고 싶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고 한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부모들은 현대적인 육아 방식, 외국식 육아법을 따라하면서 정작 부모님들의 오랜 육아 경험은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아이를 키우는데 맞지 않다고 비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사실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손주를 돌보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시부모님의 노년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무심코 빼앗는 행위이며 부모님을 자신의 집안에서마저 외롭고 소외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시어머니의 며느리는 도시에서 나고 자랐고 아들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할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당신 집안의 형편을 솔직히 말하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며느리는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대답했죠. 아들은 시골 남자와 결혼하면 아내가 더 고생할 것을 알기에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 노력했어요. 안타깝게도 그 며느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탓에 시댁 식구들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는 처갓집에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어요. 시부모님은 가난해서 해줄 것이 없었기에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시부모님을 무시했죠. 때때로 부부싸움을 할 때면 남편은 누구는 부자 남편 만나 시댁에서 번듯한 집도 해줬다더라. 당신은 고생 많으니 친정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지. 시댁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며 은근히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과 비교하며 시댁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못마땅해 했어요. 특히나 그 며느리는 워낙 깔끔하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터라 시골 시댁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여기며 좀처럼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집안에 큰일이 있는 날이 아니면 거의 시댁을 찾지 않았죠.
시댁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 물건이 더럽고 위생적이지 못하다고 여겨 자기 밥그릇과 젓가락을 따로 챙겨갔을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을 더럽다고 여겼던 것 때문에 며느리가 임신하여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어머니가 올라와 손주를 돌봐주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은 더럽고 지저분해서 오시면 집만 어지럽힐 거예요. 손톱 발톱도 까맣고 제 물건 만지면 다 더러워질 텐데요. 제 친정 엄마 오셔서 돌봐주시면 충분해요. 아내가 출산했을 때 외할머니가 병이 나서 도와줄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며느리도 마지못해 받아들였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일마다 불편해하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특히 아기를 안도록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까이 오면 며느리는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려 시어머니가 아기를 만질 수 없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 며느리가 잠든 틈을 타 조심스레 곁에 앉아 아기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나가곤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길 거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돌봐요? 차라리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낫죠. 아이가 집에 있으면 어머니처럼 지저분해질 거예요. 며느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자신이 필요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시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며느리와 함께 사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경각심을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년에는 자식 집에 얹혀 지내며 눈치 보고 고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며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과 손주 곁에 있고 싶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고 건강마저 해치게 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참고 견뎌왔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활기찬 정신을 유지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때 오히려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하며 스스로 효도를 다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날 한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왔네. 그런데 어떤 성격인지 생활 습관이 어떤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늘 말하잖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고는 해도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말은 없다고. 그러니 모든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괜히 당신이 나서서 집안에 불화를 만들지 마오. 가부장적인 남편의 성격을 잘 아는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우리 집에는 아들 하나뿐이고 딸들이 많잖아요. 결국 아들과 함께 지내야 하니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족이 편안해질 수도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새 며느리는 집안의 규율을 분명히 가르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위에 군림하려 할 거야. 그 며느리 수지는 22살에 남편과 함께 시집을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수지는 교사 집안에서 자라 순하고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는 무려 7명의 시누이가 있었고 큰 시누이는 자신과 동갑이었으며 막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결혼하자마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축을 챙기고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때 군 생활을 마치고 군수품 관련 일을 하며 저법 넉넉히 살았지만 성격은 인색하고 까다로워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매달 월급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바쳐야 했고 학교 일을 마친 뒤에도 남편과 함께 밭일, 가축 돌보기에 시달렸습니다. 저녁에는 어린 시누이들을 씻기고 저녁상을 차린 후 밤 9시가 되어서야 자신의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시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트집 잡으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남을 위해 평생을 바치며 사는 것도 의미 있지만 결국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존엄이 찾아옵니다. 식탁에 모두 둘러앉자 시동생들은 배고픈 애벌레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쉴 새 없이 밥을 퍼날랐고 저마다 이것저것 더 달라고 아우성이었죠. 수진 씨가 10개의 손이 있어도 이 모든 시동생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시아버지는 또 큰 소리로 수진 씨를 꾸짖었고 그럴 때면 수진 씨는 늘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수진 씨는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 상을 치운 뒤에야 방으로 들어가 얼굴을 묶고 소리 없이 울었죠. 남편 준영 씨는 그런 아내가 너무나 가여웠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늘 보며 자랐기에 익숙해져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며 준영 씨는 설거지며 어린 시동생들 빨래까지 대신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또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죠. 이 집 여자들은 다 죽었느냐? 그런 자비를 왜 네가 하느냐 말이다. 네 마누라는 모셔놓고 살 사람이냐? 다시는 그런 일에 손대지 마라. 남자가 그런 일이나 하면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알겠느냐?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준영 씨는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아내를 돕지 못했답니다. 수진 씨가 첫 아이를 낳고 나니 산더미 같은 집안일은 더욱 늘어났어요. 수진 씨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학교에 가면 동료 교사들은 모두 수진 씨는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해요? 라며 걱정 어린 시선으로 묻곤 했어요.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서글픈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큰 소리로 며느리가 호강한다고 자랑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지 없는 것 없이 다 갖춰진 집에서 살면서 그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일만 하면 되니 얼마나 복받은 줄 아느냐. 그리고 늘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이 집은 우리 준영이가 외동아들 아니냐. 나중에 7 신혼생들이 다 출가하면 이 모든 재산이 다 네 부부 것이 될 텐데 뭘 걱정하느냐. 늙은 부모가 죽으면 저승 갈 때 재산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시아버지는 자식들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 무렵 시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값비싼 오토바이 한 대를 사셨어요. 집안에 고이 모셔두고 오직 자신만이 사용했죠. 준혁 씨가 일 때문에든 어디를 가고 싶어서든 오토바이를 사용하려면 일주일 전부터 시아버지께 어렵게 말씀을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으로만 허락해 주셨답니다. 만약 비가 오는 날이면 시아버지조차도 절대 오토바이에 손을 대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말하죠. 어느덧 수진 씨가 시집 온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가정을 지키려는 희망으로 온갖 서러움과 쓰라린 고통을 꾹 참고 삼켰어요. 하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난 후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평소처럼 아이를 업고 학교에 갔어요. 늦은 오후 아이는 갑자기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며 온몸이 새파랗게 변했죠. 수진 씨는 주머니에 단 한 푼도 없었지만 친구에게 부탁해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자 의사는 입원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수진 씨는 친구에게 부탁해 집으로 돌아가 돈을 가져와야 했죠. 친구가 다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 씨의 어린 딸은 이미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 씨에게 따발총처럼 퍼부었죠. 도대체 무슨 어미가 되어서 애가 아픈 것도 모르느냐.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에나 데리고 오는 거냐 말이다. 내가 8자식을 키우면서 병원에 데려간 적은 한 번도 없다. 알겠느냐? 내 손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핏대 세워 소리치더니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수진 씨는 남편 준영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픈 게 어찌 저 때문인가요?
지난 7년 동안 월급 한 푼 제 마음대로 써본 적 없었고 모든 걸 일일이 손 벌려 허락 맡아야 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가는 일까지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부부 반드시 분가할 거예요. 당신이 안 나간다면 저와 아이는 학교 관사로라도 가서 살겠어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아내의 말을 들은 준영 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세상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지 않아? 화목한 가정이 왜 갑자기 분가를 하겠다는 거야? 가족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특히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이 집엔 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 모르겠어?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저도 7년 동안 수없이 생각하고 참아왔어요. 지난 7년간 7시 동생들과 수많은 사건을 겪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 저를 딸로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남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시동생들이 잘못하면 괜찮고 제가 잘못하면 시부모님과 시동생들 모두에게 온갖 비난을 다 감수해야 했잖아요. 모두가 저를 외부인처럼 대하는데 제가 그 오랜 세월을 왜 참고 견뎌야 했나요? 당신은 제 고통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나요? 설날이면 모두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들과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부엌 한 구석에서 모두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부모님 손님들부터 시동생들 손님들까지 끊임없이 찾아왔죠. 다 먹고 나면 자기들은 놀러 나가버리고 저 혼자 치우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은 진짜 농부인데 가르치는 건 부업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보, 제가 딱 그 말 같아요. 준영 씨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당신은 분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집도 없고 맨손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야?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학교에 가서 관사에 임시로 지나겠다고 부탁하고 그 후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을 거예요. 이번 달부터는 제 월급을 제가 관리할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님께 드리지 않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은행 대출을 받을 생각이에요. 지금 교사들을 위한 주택대출 정책이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은행에 갚으면 돼요. 아내의 굳은 결심을 들은 준영 씨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준영 씨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아버지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서로 다른 생각으로 밤늦도록 뒤척이며 고민했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뜻을 모아 분가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일요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식사 후 태주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앉히고 아내와 할 얘기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뭐? 지금 나를 똑바로 보겠다는 것이냐? 네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아직도 윗사람 아랫사람 구분도 못하는 것이냐? 태주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누이들은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를 보고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어차피 온 가족이 다 모였으니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어디서 감히 도리를 논하는 것이냐? 내 아비가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데 벌써 가장의 권위를 넘보겠다는 것이냐? 이놈아, 그저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무슨 권리를 찾으라는 것이냐? 남편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 말하는 것을 본 수지는 이러다가는 아버님께 또 기세가 눌릴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드디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시누이들, 저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참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항상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따랐지만 솔직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는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사 월급을 받지만 단 한 푼도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었고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마다 손을 벌려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응급실에 갈 때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상황도 모르시고 병원에서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명절에는 시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놀러 다니는 동안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음식 준비하고 손님 접대하느라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갖 집안일을 하고 어린 시누이들까지 돌본 후에야 제 아이를 겨우 씻길 수 있었습니다.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앉아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집안의 식모나 하녀입니까? 어찌하여 모든 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시누이들은 늘 부모님께 대들고 반항하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어떤 기분인지 이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 부부는 아버님, 어머님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분가하여 살림을 차리고 저희 스스로 저희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님은 상에 손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 부부가 감히 불효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냐? 태준아, 네가 아내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분가 따위는 꿈도 꾸지 마라. 너희 부부의 본분은 이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은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도 사회적 지위가 있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저희에게 계속 이렇게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으로 대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무조건 분가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수지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잘났으면 당장 나가라고요.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동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하시겠지만 그건 아버님, 어머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난 7년간 저희 부부가 어머님께 한 푼도 빠짐없이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분가하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뭘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아이 앞으로 된 것들도 아버님, 어머님께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아버님, 어머님을 비웃을까봐 그게 염려될 뿐입니다. 아버님은 경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것 같으니 당장 나가! 나는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수지는 아이를 안고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서 우리 짐 챙겨요. 태주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남아도 괜찮아요. 저와 아이는 떠날 거예요. 그제야 태주는 황급히 아내와 함께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님은 마치 석상처럼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돈 한 푼 없이 아무런 살림도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분명 그들이 나를 협박하는 것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아버님은 아내와 시누이들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뭐 하느냐? 각자 할 일이나 해. 저 부부는 두고 봐라. 며칠 못 가 다시 돌아올 거다. 사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나한테 혼쭐이 날 줄 알아라. 돌아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수지는 분가하여 독립했습니다. 친척 오빠가 가엾게 여겨 작은 텃밭을 내주어 그곳에 임시로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수진과 태주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고 불과 3년 만에 모든 빚을 갚고 집을 짓고 오토바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들도 차례로 결혼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낡아 빠진 5칸짜리 집에는 태준 아버님 부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생 동안 아버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셨습니다. 길거리에 나서는 일도 거의 없었고 친구도 이웃도 없었으며 자식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아버님은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꼭두각시를 치르듯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마을에 제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아버님이 예정에 며느리에게 행했던 치사하고 비열한 행동들을 경멸과 비웃음 섞인 말로 자주 회자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1000가지 지혜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